자,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옵니다. 상승 시그널일까요? 하락 시그널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지금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규제 대책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규제 대책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규제 대책이 나오게 되면 집값은 하락할까요? 규제 대책의 시그널은 집값 상승 시그널일까요? 아니면은 하락 시그널일까요? 한번 짚어보시도록 하죠. 자, 부동산 먼저 세미나 안내합니다. 7월 2일. 자, 드디어 7월 달로 들어왔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2시부터고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읽는 핵심 노하우 공개. 자,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시장을 읽는 그런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을 일단 읽어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까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투자처까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예약 필수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1대1 개별 상담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고민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첫 대책 언제 나올까요? 임박하긴 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참 신기하게 뭐 거래량 등 집값을 나타내주는 선행 지표들이 일제히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정말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자, 빠르면 지금 7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책 처음 나오는 새 정부의 첫 대책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킬 빠른 시그널이 지금 신호가 필요하다. 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도요, 출범해서 2개월을 안 넘겼다는 겁니다. 빠르면 1개월 내에, 길면 2개월 내에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대책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은요, 여러 가지 뭐 나오고 있지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 정부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다.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죠. 정부가 바뀐다 그래서 이 정책이 달라질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공급입니다.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에서는 공감대를 서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정부도요, 이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이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 정책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지금 포인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민간 공급은 역시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왜 그러냐면은 도심에 지금 집이 부족하잖아요. 그건 빈 땅이 없어요. 그렇죠? 다 집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래서 있는 건물을 부숴서 새 집을 짓는, 있는 집 부숴서, 헌집 부숴서 새 집을 짓는, 이것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 공공임대 분양 확대. 그런데 공공임대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금 뭐 4기 신도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신도시 및 유휴부지, 노는 땅들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도시 정책은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모든 나라 선진국들에서 항상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구도심을 개발하니까 구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니까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신도시 건설을 합니다. 신도시 건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도시로 막 가.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결국 지나다 보니까 다시 구도심으로 리턴하더라. 이게 선진국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는 사실은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죠. 일자리가 없이 신도시 건설을 했더니 결국은 신도시에서 서울로 경기도로 뭐예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오고 잠만 가서 자더라. 그래서 배드타운의 오명을 쓰고 있는 곳이 신도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도시를 무조건 늘리는 이런 정책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지금 무조건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현 정부의 가장 대표 정책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재건축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거든요. 자, 초과이익 환수 과연 폐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지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좀 희박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전과 같이 현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강하게 규제를 통해서 세금 압박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해가지고 집을 못 사게 하는 이런 정책을 폈다면 지금 정부는 조금 완화돼서요. 이제 무조건적인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그런 정책 안 펴겠다. 이제는 어떻게 했다? 물량을 늘려서, 공급 물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초과이익 환수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과연 폐지시켜 줄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생각해 볼 게 지금 현 정부는 5년 동안 임기 내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럼 1년에 50만 가구씩을 공급해야 돼요. 엄청난 숫자죠. 50만 가구. 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사업에 최대 걸림돌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거든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는데 재건축에만 있는 건데요. 이 재건축, 이 재초안은 한마디로 사업을 했을 때,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조합원이 이익을 냈으면은 그 이익이 8천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재초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 추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상당히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맞느냐, 합헌이다라고 판결이 났죠.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합헌이 아니고요.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게 거의 반반 약간 더 많아서 이게 지금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게 또 어느 시점에 또 가면은 이게 또 합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뜨거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마디로 근데 이 재초안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뭐예요? 세금은 이익이 났을 때 거기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거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미실현. 실현이 안 됐어. 근데 내가 소유자야.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만약에 5억이 올랐다고 쳐요. 5억이 올랐는데 나는 집을 가지고 아직 팔질 않아서 실현이 안 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걸 매도를 하고 했을 때 이익이 현실적으로 났을 때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재건축을 추진해서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나면 이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이건 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실현 이역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을 필 때 신뢰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나 이렇게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국민들이 전부 다 믿고 따라올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다면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안 믿죠. 우리 2017년도에 뭐 했어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집 빨리 사서 세를 빨리빨리 줘라. 2017년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장기 임대주택 4년짜리, 8년짜리 만들었잖아요. 2017년도. 2010년 4년짜리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년짜리로 등록을 했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빨리 등록해라. 다 임대사업자로 많이 했죠, 사람들. 그런데 2020년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폐지를 시켰어. 이게.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정말, 뭔가를 보여주네? 정말 이번엔 다르네? 라고 생각한다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집값이 뭐 엄청 오르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건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뭔가 그런 결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모든 국민들이 이게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예상했을 때 과감하게 폐지하면서 뭔가 신념을,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좀 정책을 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 이거 사실입니까?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정부가, 진보 정부 집값이 올랐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항상 보수 정부의 이념이고요. 진보 정부는요, 규제를 강화해 세금도 강화하고 세금으로 다 걷어들이고 규제를 강화해서 집을 못 사게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수와 진보 정부의 아주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수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안정이 됐던 시기고요. 진보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규제는 몽땅 다 나왔죠.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그렇죠? 보유세, 모든 게 다 세금으로. 그래서 이거 세금으로 다 걷어가니 이젠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때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역대급으로. 자, 뭘 얘기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요. 시장에 수요가 항상 존재할 때는요, 이때는 어때요?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상승기잖아요. 이때의 규제의 효과는 어때요? 단기적에 불과하다. 항상 규제를 쏟아냈지만 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수요가 항상 있을 때, 즉 상승기 때.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지금은 악재보다 호재가 많다라는 거죠. 악재는 지금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실제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뭐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자, 두 가지죠. 지금 호재는 금리는 인하된다. 반드시 인하로 방향은 지금 잡혀 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이 인하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급이죠. 공급이 부족해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금리 인하,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이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보다 호재가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규제 대책 어떤 게 나올까요? 근데 규제 대책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나올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별한 건 없어. 왜냐하면 이미 규제 대책은 다 나와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하나도 없어진 게 없죠, 지금.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새롭게 나올 규제책은 없고, 결국은 한다면 뭐예요? 지금 현재 강남 3구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거죠. 확대 지정 가능성은 뭐 거의 99%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데를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풍선 효과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지금의 어떤 집값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규제로 확대 지정을 해서 시장을 잡는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공급을 늘려서 이 공급을 늘리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이 공급을 늘려서 가는 본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 정부는 다행히 규제 대신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뭐 커다란 규제 대책보다는 어쨌든 시장에 이 공급 시그널을 강하게 줘서 현 정부에서는 뭔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치 앞을 보는 투자자의 전략. 자, 우리가 보통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치 앞만 볼 수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서 투자이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흐름을 읽고 투자에 임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흐름. 지금이 규제가 나오면 시장이 꺾일까요? 꺾인다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규제가 나와도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어떤 흐름? 상승 흐름인지 하락 흐름인지를 읽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정부 정책.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 뭐예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재건축, 재개발을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 이걸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양극화 시장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역 간의 집값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는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어느 곳에. 아무 데나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어느 곳에. 왜요?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 초양극화 시장에 우리가 오르는 곳, 많이 오르는 곳, 안 오르는 곳,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자, 정부 정책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렇다면 재건축 시장은 어떠냐? 역시 양극화 때문에 결국은 오르는 곳에, 오를 수 있는 곳에 둘 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오를 수 있는 곳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5, 6억, 7억, 10억 이래가지고선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중심 지역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재건축 시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초양극화가 빚어내는 가장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재건축은 외곽에 가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재개발은 뭐예요? 재개발은 아직까지 재개발 중심 지역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도. 이런 지역에 재개발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 다들 아는 유명한 지역이 아니고 앞으로 유명해질 유망 지역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양극화 시장에서 투자처는 지금 재개발 뿐이라는 거예요. 재개발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재개발 시장이라는 겁니다. 재건축 시장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재건축 한마디로 20억, 30억 될 수 있는 재개발을 해서 20억, 3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2억,
1억대, 2억대, 3억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의 어떤 이 좋은 과도기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호재에 한번, 착공에 한번, 완공에 한번,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할 때 호재에다 투자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 어디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를 재개발한다더라. 그러면 가격이 호재가 생긴 거죠. 그럼 가격이 뜁니다. 자, 그리고 거기가 시간이 지나서 착공을 가격 뜁니다. 또 나중에 준공 때 뜁니다. 물론 이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많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가격이 뛴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단계마다 가격이 뛰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재개발 투자입니다. 끝까지 지어질 때까지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돈을 벌려면 호재보다도 먼저 선점을 해라. 호재가 생길 지역을 먼저 선점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이게 현명한 게 아닐까요? 이런 지역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제가 부동산의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